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이른바 유흥탐정. 성매매하는 곳이 편의점보다 더 많이 있어 지금 여기. 하루에 10분 정도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명절 때도 명절 때. 담화 받으러 왔는데요. 얼마? 파일이 커서 키는 데만 로딩하는 데만. 지난달 15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유흥탐정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던 이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이런 어플이 있다는 걸 아는 여성분들께서 조회하기를 원하셔가지고 하다 보니 이걸로 하면은 좀 돈 좀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흥탐정이란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조회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게시판에 특정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운영자가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줬다는 사이트. 제공한 내용을 보면 출입한 업소명은 물론 지역과 날짜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단골 손님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앱인데 이 씨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앱에 가입을 해서 정보를 빼내서 다시 돈을 받고 대파는 그런 제공을 한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논란이 된 유흥탐정의 조회 결과는 실제 성매매 업소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근거했다는 것. 원조 유흥탐정은 검거됐지만 유사 서비스는 여전히 성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겁니다. 유흥탐정 사이트가 운영되던 열흘 동안 무려 800여 명이 업소 출입 기록을 의뢰했고 의뢰인이 많아지자 조회 가격은 10,000원에서 50,0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유흥탐정과 성매매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유흥탐정을 이용해봤다는 이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주부 주연 씨. 호기심에 남편의 번호를 조회해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니까 재미삼아서 한번 이렇게 입금하고 5분도 안 돼 결과 딱 나오는 거 보니까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조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방문했다는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은 무려 20여 건. 날짜와 지역, 이용했던 서비스까지 내용은 무척 구체적이었습니다. 아기가 7개월 때 그런 데를 갔다는 게 너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육아한다고 지쳐서 힘들어했는데 너는 그런 데를 어떻게 갈 수가 있지? 그러고 최근까지 8월 말 삶 자체가 진짜 무너져 내린다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밖에도 못 나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수소문해봤다는 주연 씨. 남편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닌 이유만 진짜 수십 가지를 다 찾아봤는데 아니어야만 가정생활 유지가 되니까 저도 안 힘드니까 다 찾아봤는데 아닌 이유가 안 나와요. 그때 들어가서요. 거기 이제 뭐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는지도 다 찾아봤는데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전부 다 있고 뭐 가관이더라고요.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것들 딱 하나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드라마네.
더 절망적이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헛소리 뭐 이거 유포하면 자기가 저를 명예훼손 고소하겠대요. 이거는 고소하고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이 다른 여직원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라고 하니까 다음날 바꾸더라고요, 번호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죠, 그게. 지금도 다 신뢰가 와장창 다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봤다는 3명의 여성. 내년에 결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했다가 돌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10건이 나왔고요. 오늘 건마랑 1인칭 나왔어요. 중복이라 사실 한 건이었어요. 이들은 성매매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어요. 정말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진짜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만났는데 한 번도 여자분들로 속아 썩인 적이 없어요.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 만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결혼 생각도 하고 있었고, 사이가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갔으면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내가 임신을 하거나 그러면은 정말 더 100% 1000% 정말 가겠구나.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다시 우리 집에 앞에 찾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주변에 남자인 친구들 많이 물어봤거든요. 자기도 갔다. 주변에도 연구남들도 가고. 그래서 제가 안 간 사람이냐, 난 진짜 남자 못 믿겠다. 자기 주변에도 없고 안 간 사람 찾기 힘들 거다. 그냥 더 안 갈 사람을 찾으라고. 근데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유흥 탐정으로 시작된 성매매에 대한 논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애써 모른 척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사실은 성매매 현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산업의 실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히려 이 유흥 탐정이라는 걸 통해서 여성들은 역설적으로 니네 성산업이 얼마나 심각하고 한국 사회 남성들이 성구매를 마치 그냥 일상 속에 일어나는 그냥 문화나 관행처럼 했는가라는 것을 저는 고발한다고 생각해요. 암암리에 성행 중인 성매매는 그야말로 베일에 가려진 세계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만 주면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준다고 했던 유흥 탐정. 성매매 정보의 실체와 규모를 두고 말도 안 된다는 반응부터 이혼 위기라는 부부까지. 불과 열흘 동안 존재했던 유흥 탐정의 파장은 정말 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유흥 탐정 논란은 성매매가 우리 일상 속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흥 탐정이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 우리는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불편한 진실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유동인구 100만 명의 강남역. 우리는 이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안마업소를 검색해봤습니다. 몇 개나 있는지 볼까요? 강남역 근처에는 3개 있는 걸로 나오네요.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있는 안마업소는 모두 3곳. 우리는 지도에는 없지만 간판을 내건 안마업소를 찾아 남녀 제작진이 각각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강남 거리에서 안마업소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한 한 안마업소. 먼저 여성 제작진이 방문해봤습니다. 잠시 후 같은 업소에 남성 제작진이 들어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 받으러 왔는데요. 얼마 손이 많아요? 남성 제작진에게는 가격을 제시하는 업주, 성매매도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관계까지 가는 거죠? 가격대는? 또 다른 곳은 어떨까?
화려한 간판에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꽤 큰 규모의 안마업소. 이번에도 여성 제작진이 먼저 들어가 봤습니다. 남성 전용 안마란 어떤 의미일까? 같은 업소를 남성 제작진이 방문했습니다. 너무 궁금하세요. 네, 서비스 같은 거 어떤 거 있어요? 저희는 뭐 기본 투샷 이런 게 있어요. 얼마예요? 기본이 22만 원이시고요. 투샷은 5만 원이에요. 간판까지 달고 버젓이 운영 중인 수많은 성매매 안마업소들. 한 성매매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강남역 인근에만 안마업소는 79곳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간판 없이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한 성매매 포털 사이트를 통해 OP를 검색해봤습니다. OP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강남 지역에만 무려 73개. 성매매 포털 사이트에선 이 많은 업소들에 대한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한다고 홍보합니다. 실제로 업소 게시판엔 당일 만날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업소를 선택하면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와 해당 서비스의 가격이 제시됩니다. 예약을 위한 업소 전화번호도 공개돼 있습니다. 이용 시간과 장소까지 마치 유명 식당 광고처럼 친절하고 자세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까지 노골적으로 광고합니다. 예약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오늘 8시에 예약 가능할까요? 8시는 안 돼요. 8시 안 돼요? 언제 돼요? 9시요. 9시요? 그럼 9시에 예약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 업소 처음이신데 강남권 다니신 업소 계신가요? 저희가 제가 강남 오피는 좀 안 당해봤고 안마방은 좀 당해봤거든요. 그럼 안 되나? 안마 쪽 확인이 안 돼서 오피 쪽으로는 그러면 안 다니고 저희 처음 전화 주신 거예요? 네네. 확인이 안 되면 이용이 힘드세요. 근데 지금 다른 데 전화해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인증은 하셔야 돼요, 처음 손님은. 인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일까? 처음인데 뭐 인증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명함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인증이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은 인증 있잖아요. 네네. 뒷자리 가리고 사진하고 주민번호 앞자리까지만 나오게끔 보내주시겠어요? 이름하고 사진? 신분증으로 신원까지 확인시킨 후에야 예약에 성공한 제작진. 이후 업주의 설명에 따라 찾아간 곳은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뷔페라고도 있어요. 네네. 거기 옆에가 입구 있어요. 700호고 500호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매매 업소가 있는 오피스텔 건물엔 많은 식당, 커피숍과 함께 서초동 주민센터 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오피스텔을 찾은 제작진. 2층엔 주민센터가, 그 위층엔 성매매 업소가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생활권 깊숙이 들어와 버린 성매매 업소들. 2년 전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A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데이터베이스의 존재에 대해 물었습니다. 단속 걱정 없이 일하시라고 또 어떤 머리 써서 데이터베이스 다 모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 편하게 일했거든요. 생각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걸까? 예약을 해놓을게요.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혹시 가능할까요? 지금 기가 없는데 사장님. 보실 거면 따로 나가시고. 누구 가능해요? 아이도 있고 도 있고요. 그러면은 혹시 11시 반쯤 될까요? 네, 가능하세요. 11시 30분으로 잡아드릴까요? 저한테 왜 안 물어본지 아세요? 어디 다녀보셨어요? 안 물어본지 아세요? 왜 안 물어봐요? 제 번호는 이미 이쪽 라인에 제 DB가 다 따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럼
셰프 다녀봤어요. 그러면 아 잠시만요 사장님 제가 금방 전화드릴게요 확인하고 그 셰프 전화해서 제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어디 실장인데요. 혹시 이 번호 조회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손님 번호가 맞잖아요. 아 네 저희 가게 손님 맞으세요. 이러면 손님인 거예요. 그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경찰과 진짜 손님을 구분하기 위해 고객들의 연락처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이용한다는 것. 결국 성구매자 데이터베이스는 업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그들만의 노하우인 셈입니다. DB 없이 일을 못하죠. DB가 제일 중요하죠. 손님 정보가 제일 중요하죠. 단속 걱정 없이 하기 위해. 제가 가게를 3개를 돌려서 방이 20개면은 손님이 몇십 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중에 신규인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의 돈이에요, DB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 손님들의 정보를 남기지 않습니다. 다 남겨요. 안 남길 수가 없어요. 남겨야죠. DB인데. DB 모아서 팔아도 돈 되는 건데. DB를 실제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네, 사기도 하고.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모를 때 DB 주고 사는 거죠. 장사할 때 DB 없으면 장사 못해요. 저도 지금 다시 하라면 DB 구하긴 구하겠죠. 우리가 만난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업소마다 고객 기록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거의 컴퓨터로 관리하고 왔을 때는 기록을 자기네들이 해놔요. 자기네들 말씀만 이렇게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되고 파트너가 누구였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기록에 남겨놔요. 거기에 핸드폰 번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꼭 써야 되는 이유? 단속 때문인 거죠. 경찰 단속 때문에. 그거랑 이제 블랙 손님들 이제 안 받으려는 방치하는 거. 거의 두 가지가 중점이죠. 유흥 탐정 때문에 성구매자의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도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흥 탐정 하고 나서 손님들이 많이 위축되거나 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개인정보도 유출을 했고 일단 매스컴 자체에서도 다 이슈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겁이 나니까 사람들 자체도 그러니까 덜 오게 되는 거죠. 손님들도 좀 물어봐요. 내게 왜 저장돼 있냐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냥 전화번호 지워달라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럼 지워줘요 어떡해요? 그냥 앞에다가 써놔요. 또 뭐 삭제 요망 뭐 이렇게 해갖고 해놔요. 업계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구매자들의 기록을 관리해왔다는 관계자의 주장. 지난해 성매매 단속 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성구매자 데이터베이스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성매매 포털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업소용 데이터베이스를 구한다는 제작진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 가격을 제시합니다. 또 이 자료는 업소를 이용한 손님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와 명함을 보고 일일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는 업소에서 어떻게 이용될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관리한다는 업소 실장으로 위장 취업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혹시 실장 그 모집 다 끝났나요? 면접 당일 업소 관계자와 만난 제작진은 먼저 실장의 업무에 대해 물었습니다. 밖에 있으면서 손님 보고 뭐 돈도 받을 필요 없고 확률이 아니고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듣기로는 약간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어플이나 뭐 이런 것도 써서 걸러낸다고 뭐 그러는데. 맞아요. 저희도 걸러냅니다. 처음 오는 손님들, 신경 안 쓰는 손님들은 저희가 다 검증을 하지만 그래도 확인이 애매하다, 좀 수상하다. 어차피 맨 처음에 가르쳐드릴 거기 때문에 다니면서 보기만 하면 돼요. 실제 성매매 업소에선 인증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매매 업소 창업 컨설턴트도 만났습니다. 우리가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싶다고 하자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61개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수원에서 일산까지 다 경기권이에요. 거기서 매달 저한테 줘요. 한 달 장사한 그 전화번호하고 그걸 정리해서 저한테 줘요. 그럼 저는 그거를 갖고 다른 가게 걸 원하니까 그걸 다시 주는 거예요. 대신 그건 수수료를 받아. 100만 원. 한 가게당 보통 1000개에서 1500개 정도 생겨요.
뺀 거예요, 그냥. 우리 단속마트 벌금내고 방음기고 아가씨들하고 계산하면 1,000만 원 넘네. 그러니까 알고 한 번만 써보면 안 쓸 수는 없어요. 박 씨는 매달 무려 8만 건의 새로운 전화번호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사장님은 그럼 그 어플 아예 없으세요? 네, 아예. 5년 됐어요. 걔네보다 더 많아요, 우리. 왜요? 아니, 근데 오래됐으니까. 걔네가 말하는 게 한 자기네들 100만 개 있다는 건데. 1,400만 개가 넘어요. 박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61개의 업소의 고객 전화번호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다는 성구매자 기록은 400만 건. 그는 직접 촬영한 데이터베이스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확인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DB가 이렇게 돌고 있고 이거를 다 우리가 받는다는 거고 사무실에 있는 거 그것만 좀 보고 싶다. 그거는 나가 왔잖아. 우리 사무실 지금 컴퓨터 사진 찍어온 거야. 자기 눈앞으로 자기 발로 가서 거기 이걸 봐야 된다 그거지 지금. 내가 영상통화는 할 수 있겠다. 왜냐면 호수는 안 나오니까. 아 진짜? 영상통화는 할 수 있지. 눈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제작진의 말에 보안에 극도로 신경 쓰는 박 씨. 그는 영상통화를 제안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한다고 주장했던 박 씨는 우리에게 사무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화면에 등장하는 한 남자. 업소 실장으로 추정됩니다. 업소 운영자들만 볼 수 있는 실장 전용 게시판도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박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화면에 포착됩니다. 안 들리는구만. 보여주기만.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성매매 업소까지 운영한다는 박 씨의 주장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박 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박 씨의 사무실이 있다는 오피스텔을 다시 찾은 제작진. 우리는 정확한 업소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영상 통화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잠깐. 이게 아이디인데, 그쵸? 분당 실장인데 어디 실장이지? 이제 여기 보면은 분담 실장. 로그인된 아이디에서 업소명을 찾아낸 제작진. 성매매 포털 사이트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업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업소 연락처까지 알아냈습니다. 며칠 후 경기 남부경찰청이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매매 알선업자 박 씨를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작전을 위해 투입된 경찰관은 모두 9명. 성공적인 검거를 위해 먼저 성구매자로 위장한 취재진이 접촉을 시도합니다. 여보세요? 보고 전화드렸는데 거기 가고 싶어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가야 돼요? 문자 찍어줘봐요. 그거.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주소 입수에 성공. 성매매 현장과 박 씨를 동시에 잡기 위해 2개조로 나눠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CCTV 관제실을 확보한 경찰. 화면에 업소 실장과 고객으로 위장한 취재진의 모습이 보입니다. 돈을 받는 장면까지 확보한 경찰은 곧바로 업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검거를 위해 재빨리 이동하는 경찰.
성매매 업소로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수많은 수건과 침대, 전형적인 성매매 업소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을 확보하고 업소 실장까지 검거한 경찰은 곧이어 근처에 있던 사장도 검거했습니다. 좀 본다고요? 좀 늦게 하면요. 선생님, 근데 제가 왜 하냐면 성매매 안 써서 운했잖아요. 내가 운영했다고요? 운영한 거 아니면 하신다고. 거의 실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사장과 실장은 조사를 받기 위해 곧바로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성구매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기 위해 업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봤던 익숙한 공간. 업소 컴퓨터를 경찰들이 꼼꼼히 살펴보자 마침내 성구매자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드러납니다. 구매자들의 전화번호는 물론 회사명, 특이사항, 외모, 취향 등 수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 박 씨의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99만이에요. 99만. 네, 그래서 워낙 파일이 커서 키는 데만 로딩하는 데만 여기 스크롤 보시면 지금 막 계속 내려가는 데도 위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기록들. 그중엔 경찰의 번호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5분. 금연폰을 저희가 전화를 하니까 한 번이라도 오면 전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데이터의 양은 얼마나 될까? 손님과 경찰의 전화번호가 기록된 페이지가 100만 건씩 모두 4쪽. 놀랍게도 성구매자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400만 건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400만 건의 성구매자 데이터베이스. 경찰은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중복된 번호도 있을 수 있고 예약만 하고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연락처까지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만 건이라는 숫자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업주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4년. 언뜻 보면 우리 주변에서 성매매 업소들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암시장 전문 조사 업체인 미국 하버스코프닷컴이 발표한 2015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매매 시장은 세계 6위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더욱 진화하고 거대해진 성매매 산업의 실체를 들여다봤습니다. 성구매자의 정보를 400만 건이나 가지고 있었던 박 씨. 우리는 그를 성매매 포털 사이트의 한 게시판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바로 성매매 업소를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시판이었습니다. 자신을 유흥 전문 컨설턴트라고 칭했던 박 씨. 그는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무려 10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박 씨를 통해 성매매의 실태를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성매매 업소를 창업하고 싶다며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선뜻 만나자는 답장이 옵니다. 제작진이 향한 곳은 분당. 마침내 유흥 전문 컨설턴트라는 박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성매매 업소 운영이 이른바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일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단속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디 가서 2천 못 벌면 바보들이에요. 3개월만 지나면 무조건 플러스 나시고요. 2달부터는 생활비는 나와요. 우리 가게에서 2천은 나와요. 한 달에 2천만 원은 번다는 박 씨의 주장. 그만큼 손님이 많다는 겁니다. 강남
업체가 지금의 4배, 5배가 돼도 손님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럼 손님이 훨씬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점심시간에 한 30분 뛰어나와서 컵라면 쿡쿡 먹고 와요. 360일 장사예요, 장사. 안심.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다 그냥 추석까지 다 명절도 다 해요. 명절은 손님이 훨씬 더 많고요. 손님들이 업소를 이용하는 경로는 주로 성매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이트인데 사이트 지금 이용자가 거의 한 80만 명에서 100만 명 가까이 돼요.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는 한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50만 원 선인데. 성매매 업소들이 앞다퉈 광고를 올리고 싶어 한다는 우리나라 최대 성매매 포털 사이트. 이 사이트에 등록돼 있는 전국 성매매 업소는 약 2,393개, 전국의 고등학교보다 더 많습니다. 이 업소들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는 광고비는 매달 최소 30만 원, 1년이면 약 86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는 사이트의 구조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지역별로 보기 좋게 구분돼 있는 성매매 업소들. 이어 대포폰, 유통회사, 광고 제작사도 등록돼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후기 게시판도 보입니다. 불법 영상을 다운받는 곳을 포함해 창업, 업소 매매, 구인 구직 등 성매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포털 사이트입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한 유통회사. 실제 영업 중인 곳인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까 아침에 잠깐 좀 보고 연락드렸다고 전화드렸었는데. 물품 창고에는 각종 음료들을 비롯해 마사지 오일 등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할 법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성매매 포털 사이트에는 버젓이 업소 매물을 소개하는 글도 올라옵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가는 곳은 강남의 한 키스방. 어느 사이트 보셨죠? 저의 탑보고. 사이트 올리면 다 보고 와요. 키방은 요즘 인기는 많아서 근데 인기가 많은 곳이라며 제작진에게 적극적으로 매입을 권합니다. 실제로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업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사이트엔 성구매자들과 업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도 있습니다. 사이트 전담 변호사라는 이 사람은 자신을 서울대 출신의 성범죄 사건 전문가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성매매 포털 사이트 전담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서초동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제작진. 먼저 어떻게 성매매 포털 사이트의 전담 변호사가 됐는지 물었습니다. 게시판 여기가 많이 오죠. 성범죄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여기 많은 것 같아서 운영진한테 쪽지를 보내서 이렇게 한 거죠. 성매매 단속에 걸렸을 때 처벌을 적게 받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집에 있어요. 관계를 못하고 미수 처벌은 없어요. 근데 실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변호하셔야 기소유예를 받으시면 제일 좋고요. 기소유예가 안 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하죠. 물품 유통부터 업소 매매, 심지어 법률 상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포털 사이트. 성매매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나의 산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구매자들이 알선업자가 되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이런 산업의 양상들이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저해하고 그리고 불법으로 명시된 성매매를 확산시키고 굉장히 알선하고 조장하고 권유하고 있음을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사이트를 지칭할 때 흔히 하는 게 포털 사이트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성매매 포털 사이트. 모든 게 다 집합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 현행법상 처벌 조항으로 내려가 보면 딱 이 사이트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벌 조항이 없거나 없어요. 찾기가. 그래서 결국 광고, 방조나 이렇게 더 이상 이 사이트 운영자가 그냥 방관자이고 그냥 판을 깔아주는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을 더 확대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방향도 문제입니다. 실제 성매매 관련 검거자 수를 살펴보면 성매매 산업의 정점에 있는 알선업자나 사이트 운영자보다 단순 성구매자나 성판매 여성들의 검거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단속은 들쑥날쑥한 데다 구속률마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수박 겉핥기식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지어 단속에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성매매 업자들은 단속이 그리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풍속팀에 2번 맞아봤거든요. 단속을. 그냥 뻔해요. 호수, 너네 가게 호수 몇 개 있어? 그럼 좀 당연히 거짓말하죠. 2개밖에 없어요. 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한 달도 안 됐다고. 그러면 거기서 진술서 하나 써요. 풍속팀 대충 하고 그냥 가요. 얘는 단속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에 걸리고도 계속 영업을 한다는 한 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횡단보도 2개만 건너면 바로 있는 한 안마업소. 이곳은 2016년 학교 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무려 5번이나 단속에 걸렸습니다. 석 달 전에도 계속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안마업소는 여전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여기는 건설 마스인가요? 연애 같은 거. 연애는 13개. 관리사분이 들어가셔가지고 끝나고 나면 뒤에 아저씨가 따로 들어가서 서비스 받으시죠. 제작진은 숱한 단속에도 어떻게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어떻게 된 일일까? CCTV를 보고 취재진임을 눈치챈 것은 아닌지 추정되는 상황. KBS의 이은규 PD라고 하는데요. 판결이 났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렇게 되신 분은 그 전에 이제 운영하시던 분이고요. 제가 인수를 받아서 영업을 했었는데 단속 맞아가지고 지금 저희도 지금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지난달 24일 우리는 취재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경찰청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방향을 두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현장 단속 위주의 좀 수사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표면 수사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예, 경찰청도 그동안은 양적 단속, 현장 단속 위주에서 온라인상으로 옮겨간 이런 여러 가지 불법 사이트, 웹하드 이런 걸 통한 불법 성매매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웹하드, 헤비 업로드, 음란 사이트 이 부분은요, 우리 사이버 안전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웹하드나 그 음란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그런 영업주에 대해서 알선 책에 대해서는 저희 생활 질서에서 지금 각 지방청별로 분산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경찰.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을 검색했는데 성구매자 실제 처벌됐다. AI가 나왔다. 성구매자들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접촉을 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예산과 조직을 써서 거기를 타겟으로 뭔가 정책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정책은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다는. 성매매가 퍼질 수 있는 어떤 환경 같은 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에서 쭉 장기간에 걸쳐서 추적을 하면 지금 어디에 성매매에 대한 광고나 또 커뮤니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돌아다니는 것을 찾아서 그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나타나서 적발을 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점점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대 성매매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선 성매매 업소 예약은 물론 업소에 필요한 물품들을 유통하고 성매매 업소 창업을 상담해주며 심지어 법률 자문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을 이룬 겁니다. 이러한 성매매 포털 사이트는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해도 무려 100여 개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구매를 자랑하고 성매매 여성을 품평하며 여성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연스럽게 유포하는 성매매 포털 사이트들. 이곳에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에 대한 착취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인증사진을 올린 일베 바카스남 사건은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성매매 후 상대방의 나체 사진을 포털 사이트에 올려 큰 논란이 됐던 이른바 바카스남 사건. 직접 성구매를 한 사람이 공무원이었고 그 공무원이 올린 사이트가 바로 성매매 알선 구매 포털 사이트였던 거죠. 그 목적은 거기서 포인트를 얻기 위한. 그가 성매매 포털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이유는 이른바 포인트 때문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성매매 후기를 올려 포인트를 얻게 되면 회원 계급이 높아진다는 것. 계급이 높아질수록 성매매 쿠폰을 받거나 더 많은 게시물을 볼 수 있는 등 혜택이 많아집니다. 성구매자들은 실제로 후기를 보고 업소와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말로 골라먹는 재미가 있죠. 프로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보다가 다 까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기를 보고 하는 거예요. 후기를 많이 보죠. A 여자가 이제 어디에 왔는데 그 여자에 대한 후기가 몇 가지가 막 올라와요. 난 여기다 뼈를 묻겠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았어?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성매매 후기 게시판엔 노골적으로 여성을 품평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한 사이트의 경우 매주 8천여 건의 성매매 후기가 올라옵니다. 외모, 몸매, 서비스별로 매겨지는 점수. 이곳에서 여성은 그야말로 상품에 불과합니다. 사이트에서 유명한 애들 초대해갖고 우리 아가씨 새로 왔는데 한번 좋게 봐주시고 후기 한번 써달라 그러는 거. 꼭 해주겠다니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이트 네임들은 돈 안 내고 매달 색살 다니는 거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업소 사장들이 서로 모셔간다는 전문 후기쟁이들도 있습니다. 게시글만 각각 300건이 넘습니다. 후기를 잘 써 추천을 많이 받으면 포인트가 더 주어집니다. 성매매 후 인증샷은 필수. 자신의 후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인 셈입니다. 일정 기간마다 후기에 대한 시상식도 열립니다. 후기가 점점 더 적나라하고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사진이 무단 도용되기도 합니다.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오는 게 이건 다 가짜예요. 인스타를 다 보는 거죠. 어차피 얼굴 가리면은 소용없으니까. 얘네가 여기 사이트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해봤자 못 잡을 거예요. 못 잡아요. SNS나 이런 것들이 돈다는 건 결국은 성구매 자체가 일반 여성들도 다 피해자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진들이 동원된다는 거는 그 사진에 실질적인 피해자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일상 속의 모든 여성들이 사실은 남성의 성문화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일반과 특수 여성의 분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성들. 우리는 무단 사진 도용의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속옷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하늘 씨. 모델을 겸하고 있는 그녀는 무려 5년째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업소에 가면은 제가 있다 이런 식의 멘트들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극적인 소재들로 또 합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자극적이게. 네. 성매매 포털 사이트에는 지금도 무단 도용된 하늘 씨의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사진 무단 도용 사실조차 아예 모를 수 있는 상황. 다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은. 그리고 이분들도 아직도 사실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여기에 자기 사진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를. 이건 빨리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광고를 온라인에다 해야 이 산업이 움직이다 보니 그 광고를 무엇으로 하겠느냐. 근데 이제 언어만 가지고 기술에서는 묘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영상이 동반되어 있는데 그 이미지와 영상에 누구의 몸과 어떠한 영상이 들어가느냐. 전담 체계를 만들고 성매매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 여기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성구매자들은 성매매가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때 당시는 항상 코스가 그랬으니까 어떤 분들을 식사 대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성매매 쪽으로 가게 돼요. 불법인데 뭐 어차피 다 간판도 있고 그냥 친구들 다 가고 뭐 지인들 다 가는데 같이 따라도 가고 따라가다 보니까 뭐 괜찮네. 첫 분석이 너무 쉽잖아요. 여성의 성을 산다는 게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오늘 사실 처음 알은 거예요. 이게 왜 불법인지 저는 몰랐던 거거든요. 왜 내가 돈을 주고 너에게 주고 너를 산다는데 이게 왜 불법이냐. 내가 너를 감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왜 불법이냐. 전문가들은 남성 중심 문화 속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남성들 역시 피해자라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도 이 거대한 구조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남성을 비난하는 교육이 아니고 이런 남성 문화가 어땠고 그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떤 남자로 자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했다.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이게 현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구나. 심지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죠. 1999년 스웨덴 정부는 성판매자는 제외하고 구매자만 처벌하는 새로운 성매매 근절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른바 노르딕 모델. 이 정책 이후 거리 성매매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정책 실현에 앞장서온 스웨덴의 순애손 대사. 그는 노르딕 모델의 핵심은 수요 차단이라고 강조합니다. As long as there is someone asking for girls to use in prostitution, as long as there is a demand, the criminal organizations will always find a way to supply the girls for those who are willing to pay. But if you work on demand, if you try to lower demand to make people understand that, they are really using vulnerable girls, then if there is no demand, there will be no trafficking. 시행 초기 많은 논란이 있었던 노르딕 모델. 지난 20년 여러 효과가 입증됐지만 그중 가장 큰 성과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There were some people who said that it's strange just to criminalize the buyer. You should also criminalize the seller because these are two persons who are engaging in sex. Another thing was that people were saying that prohibiting prostitution will only make it go underground, but it didn't go underground. And like I said before, it made it more safe for those who are in prostitution. When the law came into force, it was about 50% of the Swedish population was against the law and 50% was positive to the law. Today we have about 80% is positive to the law.
The most important effect is that it really changed the mindset of Swedish people. I mean, in my generation, I'm sure there are still some men who thinks that it could be okay. But my son, who is 27, in his generation, they just don't, they would never accept that. 성을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구매자만 처벌하는 스웨덴의 노르딕 모델. 왜 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지 여전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스웨덴은 성구매자를 권력자로, 판매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보는 건데요. 노르딕 모델이 스웨덴에서 큰 효과를 거두면서 이 모델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접 국가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를 시작으로 2016년엔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도입했는데요.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에서도 성매매 차단 대안으로 노르딕 모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한편에선 성매매는 아무리 단속해도 막을 수 없다. 차라리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반인신매매 대사는 성매매는 반드시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수요가 없다면 성매매 역시 없다. 이런 생각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여성 환자를 마취시킨 다음에 성폭행해온 의사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바다에 버린 의사가 여기서 무슨 일 하셨어요? 구원도 하셨어요. 구원자? 다른 데서 진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료하는 건 하시고. 강도를 하더라도 강간을 하더라도 뭐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면허가 유지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말씀 나누세요. 선생님 평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직원들도? 선생님!